30 마이크로패럿과 40 마이크로패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체 전하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콘덴서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가해준 전압은 100V입니다.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으니까 각각의 전하량 Q1과 이 Q2 각각 콘덴서에 걸린 전하량을 합치게 되면 전체 전하량이 되겠네요. Q1은 얼마일까요? Q는 여러분 CV잖아요. 그러니까 Q1은 C1에다가 V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여기에 전압 100V를, 그 다음에 Q2는요 C2V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100V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4번이 될 수 있죠.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낸 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덕턴스를 L이라고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죠. 여기서 만약에 코일이 가동 접속이라면 플러스가 되고요, 차동 접속이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의 일을 했을 때 전체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W는 전압에다가 전기량을 곱한 건데요. 지금은 여기 전압을 알고 싶은 거니까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한 일은 144고 그 다음에 전기량은 24가 되니까 이 답은 6V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발열작용이라고 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이 발생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열량은 얼마입니까? 이야기할 때 H는 0.24 I제곱 RT. 자, 이런 것이 바로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식이죠. 이것은 주르이 법칙입니다. 단상 전력계 두 대를 사용하여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전력계의 지시값이 각각 P1, P2였다. 삼상 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전력계 두 개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력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전력계법으로 이용한 전력, 나타난 전력은요, 이 전체 유효 전력을 구할 때는 두 개의 값을 단순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P1에 나타난 값과 P2에 나타난 값을 더해주게 되면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가 100W라고 하고 또 하나가 200W라고 하면은 전체 전력은 300W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더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력 PkVA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한 때의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하게 되면은 한 대의 용량에다가 루트 3배만큼이 삼상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한 대의 용량을 P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루트 3P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I는 3 오메가 3 사인 오메가 t 4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표시되는 전류의 등가 사인파 최대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 그 다음에 여기에 4, 이 최대값의 크기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벡터적인 합을 구하게 되면은 사인파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고 답은 5 암페어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개는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이때 힘 F를 구해 볼게요.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 자, 이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은 2의 제곱이 되고요. Q1, Q2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값이 아마 5.4 뉴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그림에서 평형 조건이 맞는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 콘덴서가 들어갈 때는 역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R2 곱하기 C1이 아니라 C1분의 1, 그리고 R1 곱하기 C2가 아니라 C2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C1과 그 다음에 R1 곱한 것은 C2와 R2 곱한 것과 같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답을 찾게 되면은 여기 1번이 답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공기 중에서 플러스 m 웨버의 자국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 수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 것으로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자극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 총 개수 n은 자극 m을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투자율은 투자율인데 진공 혹은 공기 투자율이라고 해서 뮤 제로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총 가닥수는 뮤 제로분의 m 가닥수가 되는 여기 3번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항 아래에 전압 V를 가하니까 전류가 흘렀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저항에다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죠.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원래 I는 R분의 V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R 값을 0.8배, 그러니까 20% 줄이게 됐을 때 전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I는 0.8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전류는 1.25배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과 권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식을 쭉 가게 되면은 L분의 뮤 SN의 제곱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투자율과 면적과 권수에는 비례한다. 권수의 제곱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수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권수의 제곱과 비례하게 된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유전율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 종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2, 염화비닐 5에서 9, 운모, 그 다음 운모도 뭐 5에서 9 정도 가고 있고, 산화티탄 같은 경우에 60에서 한 10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4번 산화티탄 자기가 됩니다.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좋습니다. 코일을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지게 된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전자석을 만들어도 전류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나중에 자력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자석의 특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민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를 단락하였을 때 단락 전류가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5V짜리 건전지가 5개 있으니까 이거는 전압은 7.5V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부 저항 0.25미 5개 있으니까 이것도 1ohm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단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R 값이 1ohm이고 전압이 7.5니까 흐르는 전류도 7.5A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병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R1과 R2가 직렬로 되어 있고 R3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R1, R2는 직렬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R1, R2를 더한 것과 R3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R1 그리고 R2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 R1 플러스 R2의 R3 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조금 멋있게 이제 쓰게 되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1 플러스 R2와 그 다음에 R3를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6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8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되게 되면 이것은 30도, 각도 30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2패럿, 4패럿, 6패럿의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몇 패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 4, 6이 다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전 용량은 3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거는 산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답은 12패럿이 됩니다. 200V, 500W의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때의 전체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열기가 있는데 이 전열기에 먼저 저항값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R, 일단 저항은 P분의 우리가 V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고 P가 500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200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전열기의 저항은 80ohm이 됩니다. 여기에 전압을 220V 가했다고 하니까 이때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 되어서 80ohm짜리에다가 다시 220을 가해주게 되면 이때 전력은 605W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P점에서의 전이차, 그 다음에 Q점에서의 P점에서의 전이, Q점에서의 전이를 구한 다음에 각각 그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일단 P점에서의 전이를 한번 보죠. 여기 VP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분의 Q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값 2고 그 다음에 Q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이 값하게 되면은 90V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VQ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분의 Q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R 값이 1m이고 Q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죠. 구하게 되면은 180V가 됩니다. 즉 여기는 180V고 이쪽은 90V니까 그 둘 사이의 전이차는 90V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은 얼마 이상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0을 넘고 300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공칭 전압은 뭐가 있죠? 220V가 있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0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0.2메가옴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50V 이하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150V 이하에 우리가 공칭 전압은 뭐 있죠? 110V 있지 않습니까? 여기 0점 하게 되면 0.1메가가 되죠.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뭐 화학이냐 충전이냐 이런 걸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일단 자여자이다. 뭐 전압 변동률이 작다. 그리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자와 계좌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요. 병렬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분권 발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여자라고 했으니까 1번은 무조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병렬운전 중인 동기 임피던스 5옴인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2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분의 V가 되죠. 근데 임피던스가 여기 5옴짜리가 서로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10옴이 되겠죠. 전압은 그대로 200V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20A만큼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인버터란 무엇을 설명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버터란 우리가 직류를 그 다음에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라고 부르게 되죠. 보통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컨버터,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DC-DC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변의 유효 길이 Lm,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 P, 주변 속도 V일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B, 그 다음에 L, V,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각도까지 넣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로 놓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답을 보게 되면은 각도는 여기서는 이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각도만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은 전체의 평균값 구할 수 있겠네요. B, L, V로 놓을 수가 있네요. 권수비 30인 변압기의 저압측이 8V일 때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권수비가 30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다가 30분의 1을 했을 때 이게 2차 측이 된다는 거죠. 2차 측이 8V니까 1차 측은 몇 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8, 3, 24, 240V라고 볼 수 있겠네요. 240이 1차고 2차 측이 8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되어야 되는데 가극성일 때는 뒤에를 더해주면 되고요. 감극일 때는 뒤에를 빼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극성일 때는 240에다가 8V로 곱한 게 248V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극성일 때는 두 개를 뺀 거 240에서 8을 뺀 232V가 감극성의 전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전압 차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248에서 232를 뺀 16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무엇일까요? 턴오프가 소호가 가능한 것, 스스로 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끌 수도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GTO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회전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는 감소하게 된다. 맞고요. 회전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슬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잖아요. 따라서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슬립은 감소하게 되죠. 분자가 작아지니까요. 답은 2번이 잘못된 말이 되겠네요. 직류 분권 발전기를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하게 됩니다. 1번 동일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직류기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전기가 나오는 발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동력이 나오는 전동기가 되게 됩니다.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 절연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유전 정접, 그 다음에 유전 가스 분석, 흡수 전류나 잔류 전류 측정 이런 건 다 맞는 방법인데 3번의 접지 저항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접지 전극이랑 대지와의 그 접지 저항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이고 역률이 80% 지상이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라고 했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 그 다음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계산하게 되면은 83에 2.4, 그 다음에 64, 2.4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4.8%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병렬 운전 중인 두 동기 발전기 유도기 전력이 2000V, 위상차 60도, 동기 리액턴스 100ohm이다. 유효순환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식이 조금 낯선 식이 이제 오게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를 구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2배를 해주고요. 서로 이제 두 개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전력에다가도 2배를 한 것, 그리고 사인 2분의 델타 값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흐르는 유효순환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가 1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은 2에다가 2000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여기 60을 나누게 된 것, 2로 나누게 된 것이 30이니까 사인 30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는 200분의 얼마입니까? 4000이 되죠. 200분의 4000은 20이 되는 거죠. 곱하기 사인 30. 사인 30은 0.5가 되니까 이 값 계산하게 되면은 10이 되겠네요. 답은 10A, 2번이 됩니다.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3상 결선 방식은 무엇일까요? 3상 결선 방식 중에서 우리가 Y 결선 방식은 3상 변압기 결선으로서 송배전 계통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상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브와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 경우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쭉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V, 그 다음에 여기 I, 판 위에다가 감자, 그 다음에 판 아래는 반대인 증자가 되고요.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일 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동기 발전기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죠. 전기자 전류가 무브와 유도 기전력보다,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앞설 때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나는 거죠. 3, 4분면, 그쵸?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증자 작용을 하게 되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는 가변속도 전동기다. 맞고요. 분권 전동기에서는 계좌회로의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만약에 계좌회로의 퓨즈를 사용하다가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이다. 맞고요. 가동 분권 전동기는 기동 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다. 이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역회전할 염려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이렇게 3상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상 동기전동기의 토크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공급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이다.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알맞은 사항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선 방식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A, B, C,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극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극짜리예요. 그리고 A, B, C가 있으니까 3상을 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처음 코일은 A, B, C 앞부분이 있는데 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뭉쳤어요. 뭉치게 된다는 것은 자, 결선 방식에서 이렇게 끝부분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Y 결선을 뜻하게 됩니다. 즉 3상 4극 그 다음에 Y 결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동기 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회전자의 관성을 조금 작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원선을 작용면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우리가 제동권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기화력 작게 해야 되고요. 자극수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틀린 말이고 2번만 맞게 되겠네요.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양쪽 N극과 S극에 있는 이 계자의 역할은 자속 파일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2번 자속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보호 계전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자, 여기 어떤 지점이 있게 되면은 이 가다가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고장을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임피던스. 이 가해주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을 적절하게 보면은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로 고장 점까지의 거리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거리를 안다고 해서 거리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전류 계전기, 오버 커렌트 릴레이라고 해서 전류가 이상값 이상으로 됐을 때 동작하는 거 보호 계전기 종류 하나고요. 과전압 계전기,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호 계전기가 있고요. 부족 전압 계전기,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압이 너무 작았을 때 이때도 우리가 그 주전원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족 전류 계전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지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 몇 미터 이하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의 지지점은 2m가 됩니다.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여러분들 이 지지점 잘 외우고 계시죠?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먼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쵸? 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1번 금속관 공사 맞습니다. 2번 금속재 가요전선관도 맞아요. 애자 사용 공사도 맞는데 3번의 두께가 1.2mm인 합성수지관이 아니라 2mm 이상인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죠.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절단할 때 볼트 같은 것도 자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클리퍼라고 부르게 되죠. 펜치보다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 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1층일 때는요 7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지금 2층이라고 하니까 전체 소선 수는 3번 19가닥이 됩니다. 사용전압이 440V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외함 접지 공사 시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40V니까 접지 공사 중에서 무슨 접지? 우리가 특3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3종이나 특3종 접지는 접지선의 굵기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죠.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 바쿰 서킷 브레이커,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커. 그러니까 가스 차단기,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다 교류 차단기 종류에 속합니다. 근데 HSCB라고 하는 것은 DC High Speed Circuit Breaker라고 해서 이거는 직류 고속도 차단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2번은 직류 차단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옥내 배선 공사 작업 중에서 접속하면서 쥐꼬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쥐꼬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2번 와이어 커넥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인데요. 설비가 예를 들어 100kg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100kg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최고 많이 쓸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최대 수용 전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설비 용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 많이 쓸 때, 특히 학교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 정도의 우리가 수용률을 예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전압 154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점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때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은 몇 옴 이하가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쵸? 각 접지점에서 전기 저항은 300옴 이하가 되어야 하고 1km마다는 우리가 30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 장소에 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최소 트롤리선의 경우에는 3.5m 이상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무엇일까요? 계기용 변류기는 Current Transformer라고 해서 1번 CT라고 부르게 됩니다. WH는 전력량계를 설명하고요. CB Circuit Breaker는 차단기, DS는 Disconnecting Switch라고 해서 단로기를 의미하게 되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에서 공중에서 오는 거에서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로 바로 들어가는 이 인입선, 자, 이 인입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접 인입선이랑. 근데 연접 인입선은 옆집에서 이렇게 따오는 거, 옆집에서 가져오는 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100A인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가 몇 암페아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50A를 넘느냐 50A를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50A가 안 될 때는 1.25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A가 넘을 때는 우리가 1.1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100A라고 했으니까 50A가 넘어서 1.1배를 해주는 110A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동전선의 직선 접속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전선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접속,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꼬아지는 접속은 조금 가는 선의 접속에 유리하게 되죠.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서 우리가 적정한 접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래 곡률 반지름은 6배 이상이에요. 하지만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우리가 그 기준을 조금 낮춰줄 용의가 있습니다. 바로 3배로 우리가 낮출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 4번이 됩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OW라고 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DV선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입용, 우리가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인입용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NR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 일반용 단심이고요. FTC는 형평 금사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평 금사 코드의 우리가 줄임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 한 본의 표준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경질 비닐 전선관이니까 합성 수지관이죠. 합성 수지관은 한 본의 길이가 4m 이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의 경우에는 3.6m가 됩니다. 지금 답은 그러면은 3번이 되겠네요.
차량, 기타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매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0.6m만 묻으면 되는데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2m 이상 묻게 되어야 되겠죠. 답은 4번 120cm 이상입니다. 이게 센티미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조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 또는 전주와 지주 간에 시설할 수 있는 지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주와 전주 간에 서로 지지하는 요 지지선, 이걸 우리가 무슨 지선이라고 하게 될까요? 네, 수평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